제발 제 약혼녀인 척 좀 해주세요. 값비싼 정장을 입은 남자가 속삭였다. 그때 나는 젊은 병원 보조원인 나는 병상 시트를 갈고 있었다. 내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전에 병실 문이 활짝 열렸다. 한바탕 소란을 피울 기세로 그의 부유한 할머니가 들이닥쳤다. 하지만 뒤이어 일어난 일은 두 사람 모두를 말문이 막히게 만들었다. 이세연은 병원 침대에 새 시트를 펴며 매트리스 아래로 모서리를 꼼꼼하게 밀어넣었다. 손은 거의 기계적으로 움직였다. 병원 보조원으로 일한 지 3주가 되자 이런 동작은 이미 습관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천에 주름을 펴고 베개를 바로 놓은 뒤 한 걸음 물러서서 결과를 살폈다. 12호 병실은 작았지만 하얀 블라인드 틈으로 밝은 햇살이 스며들어 바닥에 빛과 그림자 줄무늬를 만들고 있었다. 겉으로 봐서는 평범한 의료용 가운을 입고 머리를 하나로 질끈 묶은 이 아가씨가 이 병원의 소유주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할 것이다. 이세연, 28세. 전국의 개인 의료센터 체인을 건설한 유명 사업가 이진욱 회장의 딸. 하지만 지금 그녀는 그저 침대 시트를 갈고 협탁을 닫고 환자들에게 식사를 나눠주는 평범한 직원이었다. 병원 보조원으로 일해봐야겠다는 생각은 3개월 전 운영진 회의가 끝난 뒤 문득 떠올랐다. 환자들의 불만 사항, 서비스 문제, 높은 이직률에 대해 논의하던 중이었다. 세연은 문득 자신의 병원이 내부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보고서, 숫자, 그래프는 봤지만 사람은 보지 못했다. 여기서 일하는 사람도, 도움을 받으러 오는 사람도 병원 보조원으로 일해보고 싶어요.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녀는 아버지에게 말했다. 이진욱 회장은 포크를 내려놓고 진심으로 놀란 표정으로 딸을 쳐다봤다. 진심이냐? 네, 그럼요. 박선영 씨가 3개월 동안 출산 휴가를 가요. 제가 그 자리를 대신할게요. 제가 누군지 아무도 알아서는 안 돼요. 아버지는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넌 항상 우리 쪽 다른 아이들과는 달랐지? 아마 내가 그렇게 키웠나 보다. 좋다. 하지만 조심하겠다고 약속하거라. 그리고 벌써 3주째였다. 세연은 아침 6시에 일어나 대중교통을 타고 병원으로 출근해 근무복으로 갈아입고 일을 시작했다. 바닥을 닦고 시트를 갈고 간호사들을 도왔다. 직원들은 그녀를 그저 평범하고 조금 수줍음이 많지만 성실한 신입으로 받아들였다. 병원장인 김현수 원장과 행정부원장만이 진실을 알고 있었다. 세연은 사용한 시트 더미를 들고 문으로 향했다. 복도는 대부분의 환자들이 휴식을 취하는 점심시간 이후라 조용했다. 그녀의 고무 슬리퍼가 리놀륨 바닥 위에서 부드럽게 스치는 소리를 냈다. 근무가 끝나기 전까지 병실 2개를 더 청소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던 참이었다. 그때 12호 병실 문이 벽에 부딪힐 정도로 3개 열렸다. 문과에는 키가 크고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다. 딱 봐도 값비싼 디자이너의 회색 정장이 흠잡을 데 없이 잘 어울렸다. 검은 머리는 약간 헝클어져 있었고 넥타이는 느슨했으며 눈에는 진짜 공포가 서려 있었다. 그는 누가 쫓아오기라도 하는 듯 주위를 둘러보더니 그대로 병실 안으로 들어오다 굳어버린 세연과 거의 부딪힐 뻔했다. 죄송합니다. 그가 헐떡이며 세연의 팔꿈치를 잡았다. 죄송해요. 제발 도움이 필요합니다. 세연은 시트 더미를 가슴에 끌어안으며 뒷걸음질 쳤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남자는 불안해 보였지만 공격적이지는 않았고 오히려 절박해 보였다. 무슨 일이세요? 그녀는 본능적으로 목소리를 낮춰 물었다. 몸이 안 좋으세요? 의사 선생님을 불러드릴까요? 아니에요. 그는 고개를 저으며 복도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문을 닫았다. 그런 게 아니에요. 저 세상에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하지? 그러니까 제 할머니께서 지금 이리로 오고 계세요. 그런데 할머니를 만날 수가 없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혼자서는 만날 수가 없어요. 세연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그를 쳐다봤다. 남자가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리자 그녀는 그의 손이 떨리고 있는 것을 알아차렸다. 죄송합니다. 제가 횡설수설하고 있네요. 제 이름은 박민준입니다. 제 할머니는 아주 고집이 세신 분이에요. 부유하고 영향력도 크시죠. 석 달째 저를 당신 친구분의 딸과 결혼시키려고 하세요. 우연한 만남을 주선하고 저녁 식사에 초대하고 심지어 같이 유럽 여행을 가자고 꾀려고까지 하셨어요. 저는 거절하고 설명했지만 들으려고도 안 하세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죠?
세연은 여전히 그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복도에서 발소리와 함께 누군가의 위압적인 여자 목소리가 들렸다. 최 간호사, 내 손주 병실이 어디요? 박민준 말이야. 당장 안내해.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세연의 양손을 꽉 잡았고 그 바람에 그녀는 시트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제발요, 그가 갈라지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제 약혼 여인 척 좀 해주세요. 딱 5분만이라도요. 할머니께서 저한테 여자가 있다는 걸,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그래서 할머니가 정해준 상대는 필요 없다는 걸 보셔야 해요. 미친 짓인 거 알아요. 모르는 사람한테 이런 부탁할 자격 없는 것도 알고요. 하지만 정말 절박해요. 할머니 때문에 미쳐버릴 것 같아요. 제발요. 세연은 그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거기에는 뻔뻔함이나 계산이 아닌 그야말로 절망이 담겨 있었다. 돈과 인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익숙할 이 비싼 정장을 입은 남자는 지금 그녀 앞에서 완전히 무력했다. 그리고 그 무력함 속에는 너무나 진솔함이 담겨 있어 세연은 마음속 어딘가가 저려오는 것을 느꼈다.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복도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다. 이게 무슨 경우람. 내가 일부러 손주 병문안을 왔는데 병실 하나 제대로 안내 못해주고. 세연은 거의 알아차릴 수 없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동의했다는 사실을 미처 깨닫기도 전에 문이 활짝 열리고 6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여자가 병실로 그야말로 날아들었다. 샤넬 정장을 차려입고 잿빛 머리를 흠잡을 데 없이 손질했으며 목에는 진주 목걸이를 건 우아한 모습이었다. 그 뒤로는 숨가빠하는 최은희 간호사가 어쩔 줄 몰라 하며 따라오고 있었다. 민준아, 노부인이 외쳤지만 눈앞의 광경을 보고는 말을 멈췄다. 민준은 여전히 세연의 손을 잡은 채 서 있었다. 바닥에는 침대 시트가 흩어져 있었다. 두 사람의 당황한 얼굴만 아니었다면 오해를 살 만한 장면이었다. 할머니, 민준이 세연의 손을 놓지 않은 채 숨을 내쉬었다. 오실 줄은 몰랐어요. 당연하겠지. 여자는 세연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 눈빛에는 명백한 비난이 담겨 있었다. 이 아가씨는 누구냐? 침묵이 흘렀다. 세연은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는 것을 느꼈다. 자신이 무슨 일에 휘말렸는지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일단 동의했으니 끝까지 연기해야 했다. 이세연이라고 합니다. 그녀는 목소리가 자신감 있게 들리도록 애쓰며 말했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세연 씨는 제 약혼녀예요. 민준이 덧붙였다. 세연은 그의 손가락이 자신의 손을 더 꽉 쥐는 것을 느꼈다. 제가 직접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할머니.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아니었는데 할머니는 세연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다. 그녀의 입술이 가느다란 선으로 굳게 다물렸다. 내 약혼녀라. 그녀는 숨김없는 비꼼으로 되물었다. 그래서 어디서 만났는데? 병실 청소하다가 세연은 뺨이 확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구겨진 가운과 미처 벗지 못한 고무장갑으로 시선을 떨궜다. 한 달 전에 만났어요. 민준이 재빨리 말했다. 그리고 네, 세연 씨는 여기서 일해요. 아주 멋지고 착하고 진실된 사람이에요. 내가 말하는 우리 쪽 여자들과는 다르다는 거겠지. 할머니가 그의 말을 끊었다. 민준아, 너 완전히 정신이 나갔구나. 병원 보조원이라니 내가 어쩌다 이렇게까지. 윤명희 여사님, 문가에 아직 서 있던 최은희 간호사가 끼어들었다. 병원에서 소란을 피우시는 건 좀 참견 마시오. 여사님은 쏘아붙였다. 내 손주와 이야기하는 중이니까? 민준아, 당장 이 광대 노름 그만둬. 내 아버지가 이걸 알면 무덤에서 벌떡 일어나실 거라는 거 모르겠니? 내가 누구랑 결혼하겠다고. 세연은 참지 못했다. 말씀 계속하시죠. 그녀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단호하게 울렸다. 윤명희 여사님은 눈썹을 치켜올리며 그녀를 돌아보았다. 평범한 병원 보조원, 배운 것도 없고 사회적 지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아가씨랑 말이다. 저도 배울 만큼 배웠습니다. 세연은 속에서 무언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끼며 말을 끊었다. 그리고 여기서 일하는 건 제 자의입니다. 자의라고? 할머니는 비웃었다. 물론이겠지. 개인 병원에서 돈 많은 남편감 하나 낚을 기회를 누가 마다하겠어? 너 같은 애들 많이 봤다. 너희들은 다 똑같아. 돈 많은 남자들 주위를 맴돌면서. 그만하세요. 민준이 세연을 가로막으며 앞으로 나섰다. 할머니, 너무 심하세요. 할머니는 세연 씨를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판단할 자격 없으세요. 나한테는 널 돌볼 자격이 있다. 윤명희 여사님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너는 내 유일한 손주이자 우리 가문의, 우리 재산의 상속자야. 길에서 처음 만난 청소부랑 그냥 결혼해버릴 수는 없는 거라고. 병원 보조원입니다. 세연이 조용히 정정했다. 그리고 저는 누구도 낚으려고 한 적 없어요. 저와 민준 씨는 그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말을 멈췄다. 이야기는 즉석에서 만들어졌고 세부 사항은 없었다. 민준이 그녀의 시선을 받고는 계속 즉흥적으로 해봐라는 듯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우연히 만났어요. 세연이 말을 이었다. 민준 씨는 친구 병문안을 왔었고요. 저희는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그는 친절하고 세심했어요. 저를 깔보거나 옷차림이나 직업으로 판단하지 않았죠. 그냥 한 사람의 인간으로 대화했어요. 그 말에는 진실이 담겨 있었다. 비록 그녀가 말하는 그 진실은 아니었지만 평범한 병원 보조원으로 일한 3주 동안 세연은 사람들이 서로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질리도록 봤다. 의사들은 보조원들을 얕잡아 봤고 돈 많은 환자들은 하급 직원들을 하인처럼 대했다. 그리고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그들을 그저 자기 일을 하는 사람으로 봐주었다. 윤명희 여사님은 코웃음을 쳤다. 참 감동적인 이야기구나. 민준아, 내가 그렇게 순진에 빠졌니? 이 아가씨는 모든 걸 미리 계산한 거야? 내가 누군지, 내 집안이 어떤지, 돈이 얼마나 많은지 다 알고 순진한 신데렐라 역할을 연기한 거라고. 내가 모를 줄 알고? 전 몰랐어요. 세연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는 성도 밝히지 않았고 돈 이야기도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냥 대화했을 뿐이에요. 그녀는 거짓말이 너무나 쉽게 입에서 나오는 것에 스스로 놀랐다. 어쩌면 그 안에 약간의 진실이 섞여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녀는 정말로 사람들이 자신을 병원 소유주의 딸이나 재산 상속녀가 아닌 그저 기세연으로 봐주기를 바랐다. 할머니, 제발요. 민준이 윤명희 여사님에게 다가갔다. 저 이제 36살, 어른이에요. 누구와 함께할지는 제가 결정할 수 있어요. 넌 머리가 아니라 심장으로 결정하지. 그녀는 잘라 말했다. 언제나 그랬어. 무슨 건축인지 나발인지를 하겠다고 법무법인을 그만뒀을 때처럼, 할아버지 회사 이사직을 거절했을 때처럼. 넌 항상 몽상가였어, 민준아. 하지만 결혼 문제에 있어서는 꿈만 꿀 수는 없는 거다. 머리를 써야 해. 그럼 결혼은 그냥 거래라는 말씀이시군요. 민준의 목소리에 씁쓸함이 묻어났다. 감정은 중요하지 않은 두 가문 사이의 계약 말이에요. 감정은 시간이 지나면서 생기는 거다. 윤명희 여사님은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어리석음은 평생 가는 거고. 세연은 가슴에 손을 모은 채 서서 이 대화에서 자신이 완전히 이방인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민준의 눈에 담긴 고통과 그의 할머니 얼굴의 서린 확고함을 보며 이 장면이 두 사람 사이에서 처음 있는 일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있잖아요. 민준이 피곤한 듯 손으로 얼굴을 쓸었다. 이 이야기는 나중에 하죠. 여기서, 지금 말고요. 지금 이야기할 거다. 윤명희 여사님은 고집을 부렸다. 이 아가씨가 널 더 단단히 붙잡기 전에 말이야. 민준아, 내가 혼전계약서 전문 변호사를 잘 아는데 저 이만 가보겠습니다. 이세연이 갑자기 말했다. 두 사람이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녀는 바닥에서 시트를 주워 가지런히 품에 안고 문으로 향했다. 세연 씨, 잠시만요. 민준이 말했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일을 마쳐야 해서요. 실례하겠습니다. 그녀는 윤명희 여사님의 시선을 등 뒤로 느끼며 복도로 나섰다. 아직 근처에 서 있던 최은희 간호사가 동정 어린 미소를 지어 보였다. 힘내요. 아가씨,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살다 보면 별일 다 있는 거죠. 세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복도를 따라 빠르게 걸었다. 등 뒤에서는 언쟁이 계속되는 소리가 들렸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다시 높아졌고 민준이 무언가 대답하고 있었다. 그녀는 모퉁이를 돌아 벽에 기대 숨을 골랐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란 말인가? 그녀는 낯선 사람의 황당한 부탁에 응했고 남의 집안 싸움에 끼어들었다. 그리고 이제 병원 어딘가에는 그녀를 사냥꾼 취급하는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여인이 돌아다니고 있을 것이다. 세연은 시계를 보았다. 근무가 끝나려면 아직 2시간이 남았다. 그녀는 한숨을 쉬고 어깨를 편 뒤 세탁실로 향했다. 일은 그대로 남아있었고 박민준이라는 남자와의 이 이상한 이야기는 아마 다시는 그를 볼 일이 없을 것이다. 세연은 더러운 시트를 세탁실로 가져가 색깔별로 차곡차곡 분류한 뒤 산업용 세탁기에 넣었다. 손은 기계적으로 움직였지만 머릿속에서는 병실에서의 장면이 계속해서 되감겼다.
그녀는 여전히 윤명희 여사님의 경멸적인 시선과 그 말이 귓가에 맴도는 것을 느꼈다. 평범한 병원 보조원, 돈 많은 남자 사냥꾼. 평소라면 세연은 남의 시선에 신경 쓰지 않았겠지만 지금은 그 말이 유난히 가슴에 와 닿았다. 어쩌면 그 말에 일말의 진실이 담겨 있었기 때문일까? 물론 그녀가 누군가를 사냥했다는 의미는 아니었다. 하지만 사람들이 정말로 외모나 직업, 옷차림으로 서로를 평가한다는 점에서는 그랬다. 그리고 병원 보조원으로 일하기로 결심한 세연 자신이 바로 그것을 사람들이 자신을 깔보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 이해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녀는 세탁기 문을 닫고 시작 버튼을 누른 뒤 벽에 기댔다. 세탁실은 조용하고 서늘했으며 세제와 락스 냄새가 났다. 세연은 마음을 진정시키려 눈을 감았다. 이세연 씨. 그녀는 깜짝 놀라 돌아섰다. 문가에는 김현수 병원장이 서 있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키 큰 남자로 관자놀이에는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이 보였고 얇은 태 안경 너머로는 선한 눈빛이 보였다. 네, 원장님이. 그녀는 본능적으로 가운을 매만지며 똑바로 섰다. 놀라게 할 생각은 없었어요. 그가 미소 지었다. 그냥 2층에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해주러 왔어요. 보조원 한 분이 아파서 중환자실 병동을 정리해야 한다고 하네요. 물론이죠. 지금 바로 올라가겠습니다. 김현수 원장은 바로 자리를 뜨지 않았다. 그는 세연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상사가 부하 직원을 대하는 일반적인 태도를 넘어선 좀 더 개인적인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괜찮아요. 그가 조용히 물었다. 최 간호사한테 12호 병실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들었어요. 꽤 불미스러운 장면이 있었다고 하던데 세연은 괜찮다고 손사래를 치고 싶었지만 말이 목구멍에 걸렸다. 그녀는 아직 고무장갑을 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괜찮을 거예요. 마침내 그녀가 말했다. 그냥 좀 갑작스러워서요. 내가 그 박민준이라는 양반과 이야기해볼까요? 김 원장의 목소리에 그녀를 보호하려는 듯한 기색이 엿보였다. 만약 그가 무례하게 굴었다면? 아니에요. 아니에요. 세연이 재빨리 대답했다. 그 사람 잘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잘못이긴 한데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부탁을 하나 했는데 제가 들어준 것뿐이에요. 좀 어리석었죠? 병원장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무슨 일이 생기면 언제든 나한테 와요. 이세연 씨가 단순히 내부 업무를 파악하려고만 여기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알아요. 사람들을 이해하고 싶어 하지만 때로는 사람들이 아주 잔인할 수도 있거든요. 세연은 그에게 고마운 미소를 지었다. 김현수 원장은 그녀의 동기를 부잣집 상속녀의 변덕으로 치부하지 않고 이해해주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한 명이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다. 세연은 장갑을 벗고 손을 헹군 뒤 2층으로 향했다. 가는 길에 박민준과 그의 할머니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려 애썼지만 생각은 자꾸만 그 만남으로 되돌아갔다. 그의 눈에는 단순히 고집센 친척에 대한 두려움 이상이 더 깊은 무언가가 있었다. 아마도 피로감 혹은 싸움에 지친 사람의 절망 같은 것이었을 것이다. 2층은 1층보다 더 조용했다. 중환자실은 특별한 주의와 정숙이 요구되었다. 세연은 청소 도구가 담긴 카트를 끌고 체계적으로 병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일은 마음을 진정시켰다. 명확한 행동, 분명한 결과. 바닥을 닦고 표면을 소독하고 시트를 간다. 모든 것이 단순하고 명확했다. 4번째 병실을 막 끝내고 복도로 나왔을 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저기요, 혹시 병원 보조하시는 분 못 보셨나요? 키 크고 검은 머리에 여기서 일한 지 얼마 안 된 분인데 민준이었다. 그는 간호사 스테이션 앞에 서서 당직 간호사인 마리나에게 초조하게 묻고 있었다. 그녀는 어깨를 으쓱하며 복도 쪽으로 고갯짓했다. 세연 씨요. 저기 병실들 쪽에 있어요. 민준이 돌아섰고 그녀를 발견했다. 그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죄책감이 뒤섞인 표정이 스쳤다. 그는 빠르게 그녀에게 다가왔다. 세연 씨, 제발, 잠시만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녀는 외면하고 바쁜 척하고 싶었지만 그의 목소리에 담긴 무언가가 그녀를 멈추게 했다. 그는 지쳐 보였다. 넥타이는 완전히 풀어져 있었고 재킷은 벗어 팔에 걸치고 있었다. 관자놀이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다. 박민준 씨, 그녀는 딱딱한 어조로 시작했다. 저는 일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미 충분히 대화한 것 같은데요. 알아요.
그가 그녀에게서 몇 걸음 떨어진 곳에 멈춰 섰다. 제가 정말 끔찍하게 굴었다는 거 알아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당신을 끌어들였고 제 할머니의 공격에 그대로 노출시켰죠. 하지만 제발 제 말 좀 들어주세요. 딱 몇 분만이라도요. 세연은 망설였다. 이성적인 부분은 거절해. 그냥 가버려, 잊어버려라고 말했지만 언제나 호기심이 너무 많았던 다른 한 부분은 그의 설명을 듣고 싶어 했다. 이분 드릴게요. 그녀는 카트를 벽 쪽으로 밀며 말했다. 전 정말 일이 있어서요. 고마워요. 그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혹시 다른 사람이 듣지 않는 곳으로 잠시 갈 수 있을까요? 세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복도 끝에 있는 직원 휴게실로 그를 이끌었다. 그곳에는 낡은 안락의자 2개와 작은 테이블, 그리고 커피 머신이 있었다. 그녀는 문을 닫고 그를 향해 돌아섰다. 말씀하세요. 민주는 의자에 주저앉으며 손으로 얼굴을 쓸었다. 휴게실의 좀 더 어두운 조명 아래서 그녀는 그의 눈 밑 다크서클과 긴장으로 굳어진 턱선을 볼 수 있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아마 사과부터 해야겠죠? 죄송합니다. 저는 정말 최악의 이기주의자처럼 굴었어요. 결과를 생각하지도 않고 당신을 이용했죠. 네, 이용하셨죠. 세연이 팔짱을 끼며 동의했다. 그리고 당신 할머니는 이제 저를 돈 많은 남자나 쫓는 사냥꾼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할머니와는 이야기했어요. 그가 재빨리 말했다. 모든 게 사실이 아니었고 제가 도움을 청했으며 당신은 그저 친절해서 동의해준 거라고 설명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그는 말을 고르며 잠시 멈췄다. 실수를 인정하는데 익숙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럼 진실을 말씀하셨다는 거네요. 세연은 안도감을 느꼈다. 제가 약혼녀가 아니고 우린 아는 사이도 아니라고요. 네, 그랬더니 격분하셨죠. 처음에는 제 거짓말에, 그 다음에는 그걸 믿었던 자신에게 화를 내셨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제가 아직도 유라 씨를 만나길 거부한다는 사실에 가장 화가 나 계세요. 유라 씨가 바로 할머니께서 강요하는 그분이군요.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 친구분의 딸이에요. 25살, 모델이죠. 예쁘고, 교양 있고, 좋은 집안 출신이고요. 할머니 기준으로는 완벽한 상대죠. 문제는 저와 유라 씨는 1년 반 전에 만났었고 끝이 별로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머니께서도 그걸 아시고요? 아세요. 하지만 저희 둘 다 이제 컸고 변했으니 2번째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것들은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이해하지 못하시거나 이해하고 싶지 않으신 거죠. 유라 씨는 제 사업 파트너와 바람을 피웠어요. 그 일 이후로 파트너십은 깨졌고 사업도 타격을 입었죠. 저는 그는 더 자세히 말하고 싶지 않은 듯 말을 끊었다. 아무튼 힘들었어요. 세연은 천천히 다른 의자에 앉았다. 이야기는 점점 더 이해가 가면서도 더 슬퍼졌다. 그리고 할머니께서는 부하 지위가 신뢰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고요. 할머니께서는 젊을 때는 실수를 저지르지만 어른들은 현실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민준이 피곤하게 대답했다. 유라 씨는 지금 혼자고 저도 혼자죠. 우리 가족들은 친하고요. 할머니 관점에서는 논리적인 거죠. 하지만 당신 관점에서는 아니고요. 전혀 아니죠. 그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너무나 깊은 피로가 담겨 있어 세연은 예기치 못한 동정심을 느꼈다. 그래서 할머니께서 병원에 오신다는 걸 알았을 때 패닉에 빠졌던 거예요. 아침에 전화하셔서 중요한 일을 논의해야 하니 만나자고 하셨거든요. 또 유라 씨 이야기일 거라는 걸 직감했죠. 그리고 그때 문에서 조용히 노크 소리가 들렸다. 세연은 움찔하며 돌아섰다. 문가에는 김현수 원장이 서 있었다. 그의 시선은 세연에게서 민준에게로 그리고 다시 세연에게로 옮겨갔다. 방해해서 미안합니다. 그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세연 씨, 원무과에서 잠시 내려와 달라고 하네요. 서류에 작은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세연은 이 대화를 중단할 기회가 생긴 것에 감사하며 일어섰다. 그녀는 자신이 민준에게 감정적으로 휘말리고 있다는 것을 느꼈고 그건 위험했다. 남의 문제에 엮여서는 안 됐다. 물론이죠, 원장님. 지금 내려가겠습니다. 병원장은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민준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 시선에는 무언가 평가하는 듯한 기색이 있었다. 박민준 씨, 맞으시죠? 그가 말했다. 인사가 늦었습니다. 저는 이 병원의 원장, 김현수입니다. 민준이 일어나 손을 내밀었다. 박민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두 사람은 악수했다. 김 원장은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는 눈까지 닿지 않았다. 저희 직원이 불편하게 해드린 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연 씨는 경력은 짧지만 저희 병원 최고의 직원 중 한 명입니다. 아닙니다. 무슨 말씀으로? 민준이 고개를 저었다. 오히려 제가 불편을 끼쳐드렸고 사과하러 온 겁니다. 칭찬할 만하군요. 병원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세연 씨, 원무가 잊지 마세요. 세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문으로 향했지만 김 원장은 그녀를 바로 보내주지 않았다. 그는 문턱에 서서 민준을 바라보았다. 아시겠지만 박민준 씨, 그가 생각에 잠긴 듯 말했다. 저희 병원은 직원과 방문객의 교류에 대해 매우 엄격한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전문성을 중시합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직급에 상관없이 모든 직원에 대한 존중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세연은 얼어붙었다. 병원장의 말에 직접적인 위협은 없었지만 그 속뜻은 명백했다. 감히 그녀를 함부로 대하지 마라. 그녀는 동시에 고마움과 어색함을 느꼈다. 김 원장은 그녀를 보호해주고 있었지만 마치 그녀가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사람인 것처럼 굴고 있었다. 이해합니다. 이민준이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짜증 대신 진지함만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사람에 대한 존중은 그 사람의 직급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병원장은 그 대답에 만족한 듯 보였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물러서며 세연이 복도로 나갈 수 있도록 길을 비켜주었다. 그녀는 등 뒤에서 김 원장이 민준에게 무언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며 계단을 향해 빠르게 걸었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이 상황은 통제를 벗어나고 있었다. 너무 많은 관심, 너무 많은 질문. 세연은 1층으로 내려가 원무과로 향했다. 그곳에서는 정말로 신규 환자의 서류에 작은 혼선이 있었다. 간호사가 의사의 글씨를 알아볼 수 없었던 것이다. 세연은 보조원의 업무는 아니었지만 그녀를 도와주었다. 그 후 1시간 동안 처치실을 청소하고 세탁실 선반에 깨끗한 시트를 정리하고 병실에 점심 식사를 배달하는 것을 도왔다. 그녀는 박민준에 대해, 그의 이야기에 대해, 그가 휴게실에서 자신을 바라보던 눈빛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려 애썼지만 생각은 계속해서 되돌아왔다. 그의 솔직함, 변명하거나 책임을 전가하려 하지 않는 태도에는 무언가 사람을 끄는 힘이 있었다. 그는 그저 자신이 잘못했다고 인정했다. 근무는 저녁 6시에 끝났다. 세연은 청바지, 평범한 흰색 티셔츠, 가벼운 재킷 같은 평상복으로 갈아입었다. 머리를 풀고 남아있던 화장을 지운 뒤 탈의실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보고 한숨을 쉬었다. 평범한 아가씨. 그녀를 보고 이 병원의 소유주라고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녀는 건물 뒤 작은 뜰로 이어지는 직원용 출입구로 나섰다. 그곳에는 직원들의 차 몇 대가 서 있었고 오래된 보리수나무가 자라고 있었으며 벤치가 놓인 작은 흡연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다. 세연은 담배를 피우지 않았지만 집에 가기 전 이곳에 앉아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것을 가끔 즐겼다. 그녀가 벤치로 향하고 있을 때 목소리가 들렸다. 세연 씨. 그녀가 돌아섰다. 건물 모퉁이에서 민준이 나타났다. 그는 여전히 같은 정장 차림이었지만 이제는 더 구겨져 보였다. 재킷은 손에 걸려 있었고 셔츠 소매는 걷어 올려져 있었다. 설마 하루 종일 여기서 기다리신 거예요? 그녀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왔다. 그는 죄지은 사람처럼 미소 지었다. 하루 종일은 아니고요. 3시간쯤 됐나? 언제 퇴근하시는지 몰라서 기다리기로 했어요. 경비 아저씨가 직원들은 이쪽으로 나온다고 알려주시더군요. 세연은 무슨 생각을 해야 할지 몰랐다. 한편으로는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남자가 몇 시간 동안 자신을 기다렸다는 것이 이상하고 조금 무서웠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의 행동에 위협적인 구석은 전혀 없었다. 그는 정중한 거리를 유지한 채 서 있었고 그녀가 볼 수 있도록 손을 드러내고 있었으며 다가오려 하지 않았다. 왜요? 그녀가 물었다. 그냥 다시 한번 사과하고 싶었어요. 제대로요. 근무 중에 말고 그는 말을 고르며 더듬거렸다. 그리고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그냥 거절할 수도 있었는데 저를 도와주셨잖아요. 그건 정말 큰 의미가 있어요. 전 그냥 고개만 끄덕였을 뿐이에요. 세연이 어깨를 으쓱했다. 영웅적인 행동도 아니었고요. 저에게는 중요했어요. 그가 한 걸음 다가왔고 그녀는 그의 손에 제과점 봉투가 들려있는 것을 보았다. 취향을 몰라서 여러 가지를 샀어요. 케이크, 에클레어, 마카롱 뭐라도 마음에 드는 게 있었으면 좋겠네요.
세연은 봉투를 보다가 글을 보더니 이 이상한 하루 동안 처음으로 웃음을 터뜨렸다. 이 터무니없는 상황과 그의 진지한 얼굴, 모든 것이 너무나 어색해 보여 웃음이 나왔다. 케이크가 모든 걸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그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적어도 제가 진심으로 미안해하고 있고 오늘 아침의 행동과는 달리 제가 완전한 바보는 아니라는 걸 보여줄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세연은 봉투를 받았다. 따뜻했고 바닐라와 초콜릿 냄새가 났다. 고마워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이러실 필요 없었는데? 필요했어요. 민준이 반박했다. 아주 많이요. 당신은 많은 가까운 사람들보다 더 큰 일을 해주셨어요. 제 약혼 여인 척해주셨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고 당장 꺼지라고 하지도 않으셨잖아요. 그녀는 다시 미소 지었다. 그의 자기 비하에는 사람을 무장해제시키는 무언가가 있었다. 할머니께서는 정말 가셨나요? 네, 어린애처럼 저를 혼내시고는 가셨어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건 알아요. 새로운 논리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돌아오실 거예요. 쉽게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가족이란 세연이 중얼거렸다. 바로 그거죠. 그가 그녀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세연 씨도 가족과 어려움이 있나요? 세연은 얼버무리려 했지만 대신 자신의 목소리가 들렸다. 가끔요. 저희 아버지는 저를 아주 사랑하시지만 때로는 그 사랑이 과보호가 돼요. 온 세상으로부터 저를 지켜주고 싶어 하시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삶으로부터 저를 보호하고 있다는 걸 모르시는 거죠. 그녀는 자신의 솔직함에 놀라 말을 멈췄다. 왜 이 이야기를 낯선 사람에게 하고 있는 걸까? 민주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저희 할머니도 제가 잘못된 선택, 실수, 그리고 당신 생각에 저에게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저를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그 보호가 감옥이 될 수도 있다는 건 모르시죠.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다. 저녁 공기는 서늘했고 보리수 꽃향기와 갓된 풀 냄새가 났다. 멀리서 도시의 간선도로 소음이 들려왔지만 이 작은 뜰은 조용하고 평화로웠다. 이제 가봐야겠어요. 세연이 마침내 말했다. 케이크 고마워요. 잠시만요. 민준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제가 바래다 드려도 될까요? 정류장까지든 차까지든 어디든요. 세연은 망설였다. 상식은 거절하라고 속삭였지만 무언가가 이 대화를 계속하고 자신의 할머니를 피해 케이크를 들고 3시간이나 기다린 이 이상한 남자에 대해 더 알고 싶게 만들었다. 지하철역까지는 괜찮아요. 그녀가 말했다. 다시는 가짜 약혼녀 소동 같은 건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신다면요. 그는 진심으로 자유롭게 웃었다. 약속하죠. 한 번으로도 충분하고 말고요. 그들은 뜰 출구를 향한 길을 따라 걸었다. 세연은 이상하게 시작된 하루가 더 이상하게 끝나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이 남자 곁에서는 마음이 편안했다. 아마도 그가 솔직했기 때문이거나 혹은 그의 겉으로 보이는 풍족함 뒤에서 그녀 자신이 느끼는 것과 같은 타인의 기대에 대한 피로감을 보았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있잖아요. 그들이 거리로 나섰을 때 민준이 말했다. 제가 미처 못 물어봤네요. 병원에서 일하신 지 오래됐어요? 별로요. 세연이 얼버무렸다. 제 3주 됐어요. 어때요? 흥미로워요. 사람들에 대해, 그리고 그들이 아무도 안 본다고 생각할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해 많은 걸 배우게 돼요. 그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녀를 보았다. 병원 보조원 일치고는 꽤 철학적이네요. 세연이 어깨를 으쓱했다. 어떤 일이든 생각해보면 철학적일 수 있죠. 당신은 건축가시죠? 할머니와의 대화에서 그렇게 들었는데, 네,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한때는 박물관이나 극장을 짓고 싶었어요. 지금은 주로 주거단지나 사무용 건물을 설계하죠. 낭만은 덜하지만 돈은 더 돼요. 후회하세요? 그는 생각에 잠겼다. 가끔요. 하지만 인생이란 꿈과 현실 사이의 끊임없는 선택이잖아요. 안 그런가요? 맞아요. 세연이 동의했다. 그들은 지하철역에 도착했다. 세연은 입구 앞에서 멈춰섰다. 자, 다 왔네요. 바래다 주셔서 고마워요. 허락해 주셔서 고마워요. 민준이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다.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이 모든 가짜 소동 없이 진짜로요. 세연은 그의 손을 잡았다. 악수는 단단하고 따뜻했다. 저도요. 그리고 할머니와의 일 잘 해결되길 바랄게요. 고마워요. 그럴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녀는 지하철로 들어가려고 돌아섰지만 그가 그녀를 불렀다. 세연 씨. 그녀가 돌아섰다. 네.
그는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서 있었고 예상외로 불안해 보였다. 혹시 우리 언젠가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제가 병원에 들르거나 아니면 우리가 그는 말을 더듬었다. 죄송해요. 바보같이 들리네요. 잊어주세요. 세연이 미소 지었다. 바보 같지 않아요. 하지만 두고 보죠. 인생은 예측할 수 없으니까요. 만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녀는 그를 입구에 세워둔 채 지하철로 내려갔다. 열차가 움직이기 시작한 전동차 안에서야 그녀는 비로소 휴대폰을 꺼내 아버지에게 문자를 보냈다. 아빠, 오늘 정말 이상한 하루였어요. 집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다음 3일 동안 세연은 박민준과의 이상한 만남을 생각하지 않으려 애쓰며 평소처럼 일했다. 아침에 병원에 도착해 근무복으로 갈아입고 익숙한 업무에 몰두했다. 그가 준 케이크는 휴게실에서 동료들과 나눠 먹었다. 감탄사와 함께 10분 만에 사라졌다. 세연 씨, 애인이라도 생겼어. 최은희 간호사가 에클레어를 한 입 빼어 물며 물었다. 이렇게 비싼 디저트는 그냥 주는 게 아닌데 그냥 아는 사람이에요. 세연이 얼버무렸다. 도와준 것에 대한 감사 표시래요. 무슨 도움? 간호사가 집요하게 물었다. 필요한 병실 찾는 걸 도와줬어요. 세연이 거짓말했고 다행히 그 주제는 그걸로 끝났다. 하지만 민준에 대한 생각은 계속해서 돌아왔다. 그녀는 그가 직원 출입구에서 케이크 봉투를 들고 서 있던 모습을 떠올리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 모습에는 무언가 마음을 끄는 구석이 있었다. 부유하고 성공한 남자가 평범한 병원 보조원에게 사과하기 위해 3시간을 기다렸다. 물론 그녀는 평범한 보조원이 아니었지만 그리고 바로 거기에 이 상황의 모든 아이러니가 있었다. 목요일 아침 세연이 병실에 아침 식사를 배달하고 있을 때 병원 행정 담당자인 이수정 씨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세연 씨, 접수처에서 찾아요. 어떤 남자가 꽃을 가져왔대요. 세연은 쟁반을 거의 떨어뜨릴 뻔했다. 저한테요. 꽃을요. 네, 병원 보조원 이세연 씨에게 주는 거라고 했대요. 성은 모르고 이름만 안다고. 심장이 더 빨리 뛰기 시작했다. 세연은 쟁반을 가까운 협탁에 내려놓고 서둘러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접수 데스크 위에는 하얀 장미로 이루어진 거대한 꽃다발이 놓여 있었다. 새튼 리본으로 아름답게 포장된 적어도 50송이는 좋게 되어 보였다. 꽃다발 옆에는 작은 카드가 놓여 있었다. 이거 받으세요. 당직 직원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복도 많으시네. 이런 꽃은 정말 사랑하는 사람한테만 주는 건데. 세연은 카드를 집었다. 필체는 또렷하고 자신감이 넘쳤다. 끈질기게 굴어서 죄송하지만 이걸 보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도와주시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PMJ. 그녀는 카드를 접어 가운 주머니에 넣었다. 꽃다발은 정말로 호화로웠지만 이걸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 지하철을 타고 집까지 들고 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동료들이 이걸 들고 있는 그녀를 보면 질문 공세를 퍼부을 것이다. 이거 로비에 둬도 될까요? 그녀가 직원에게 물었다. 환자분들이라도 보시게. 저희 휴게실에는 둘 곳도 없어서요. 물론이죠. 마음씨도 착하셔라. 누구나 이렇게 하지는 않을 텐데. 세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자신의 업무로 돌아갔다. 하지만 온종일 동료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을 느꼈다. 점심때쯤에는 병원 전체가 보조원 이세연에게 누군가 거대한 흰장미 꽃다발을 보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세연 씨, 솔직히 말해봐. 누구야? 점심시간에 동료 보조원 마리나가 그녀에게 윙크하며 물었다. 환자라도 반했나? 아무도 반한 사람 없어요. 세연이 손사래를 쳤다. 그냥 아는 사람이에요. 제 일하는 방식이 마음에 들어서 격려 차원에서 보냈나 봐요. 석 달치 월급은 될 법한 꽃으로 격려를 한다고 마리나가 코웃음을 쳤다. 말도 안 돼. 그 사람 분명 너한테 마음 있어. 세연은 김치찌개를 마저 먹으며 침묵했다. 동료들과 민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다. 더군다나 그가 대체 무슨 생각인지 그녀 자신도 알 수 없었다. 왜 이렇게 비싼 꽃을 보내는 걸까? 사과는 이미 했고 케이크도 주었다. 그걸로도 충분하고 남았다. 다음 날인 금요일, 이야기는 반복되었다. 이번에는 꽃다발이 아니라 과일 바구니였다. 망고, 용과, 리치, 패션프루트 등 딱 봐도 비싼 이국적인 과일들이었다. 그리고 또 카드. 꽃보다 과일을 더 좋아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PMJ. 세연은 접수처에 서서 바구니를 바라보며 웃어야 할지 화를 내야 할지 몰랐다.
한편으로는 다정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 끈질겼다. 그리고 무엇보다 왜? 그는 이걸로 무엇을 얻고 싶은 걸까? 또 그 남자 팬이네 이수정 씨가 다가왔다. 끈질기네. 너무 끈질겨요. 세연이 중얼거렸다. 그녀는 바구니를 들고 직원들이 먹을 수 있도록 휴게실에 가져다 놓았다. 과일은 1시간 만에 동났지만 세연은 하나도 입에 대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이 며칠 동안 처음으로 민준의 번호를 받아두지 않은 것을 후회했다. 그와 이야기해야 했다. 이래서는 안 된다고, 고맙긴 하지만 이건 너무 과하다고 설명해야 했다. 저녁 무렵 근무가 끝나갈 때쯤 김현수 원장이 세연에게 다가왔다. 이세연 씨, 잠시 시간 괜찮을까요? 그녀는 그의 진료실로 따라 들어갔다. 병원장은 문을 닫고 그녀에게 앉으라고 손짓했다. 사생활에 끼어들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했다. 하지만 직원들이 이 선물들, 꽃, 과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무 눈에 띄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모든 게 괜찮은지, 그 남자가 당신을 괴롭히는 건 아닌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세연은 한숨을 쉬었다. 괜찮아요. 원장님, 그 박민준 씨예요. 그냥 감사 표시가 좀 과했을 뿐이에요. 확실해요. 만약 그가 문제를 일으킨다면 내가 그와 이야기하거나 필요하다면 병원 출입을 금지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세연이 재빨리 말했다. 정말 괜찮아요. 제가 직접 그와 이야기할게요. 병원장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걱정이 남아 있었다. 좋아요. 하지만 상황이 바뀌면 어디로 와야 하는지 알죠? 세연은 진료실을 나와 탈의실로 향했다. 그녀는 정말로 민준과 이야기해야 했지만 어떻게 그를 찾을 수 있을까? 주소도, 전화번호도 몰랐다. 유일하게 기억하는 것은 그가 건축가라는 사실뿐이었다. 인터넷에서 찾아볼까? 그녀는 옷을 갈아입고 직원 출입구로 나섰다가 얼어붙었다. 지난번에 그들이 이야기했던 벤치 옆에 민준이 다시 서 있었다. 이번에는 청바지, 짙은 남색 스웨터, 가벼운 재킷 등 좀 더 편안한 차림이었다. 첫날보다 훨씬 편안해 보였다. 또 오셨네요. 세연이 다가가며 말했다. 매일 여기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는 죄지은 사람처럼 미소 지었다. 매일은 아니고요. 퇴근 시간에 맞춰서만요. 접수처에서 6시까지 일하신다고 들었어요. 이건 스토킹처럼 느껴지는데요. 그녀가 팔짱을 꼈지만 목소리에는 화가 섞여 있지 않았다. 오히려 피곤함에 가까웠다. 알아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이상하게 굴고 있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당신을 만나야 했어요. 이야기하고 싶어서요. 제대로, 서두르지 않고 업무 사이에 끼어서 말고. 전화도 있잖아요. 세연이 지적했다. 그냥 전화할 수도 있었을 텐데. 전화번호를 몰라요? 그리고 접수처에서는 직원 개인정보를 알려줄 수 없다고 해서 직접 오기로 결심했어요. 세연은 한숨을 쉬고 벤치에 앉았다. 민주는 그녀와 적당한 거리를 두고 옆에 앉았다. 그 선물들요. 그녀가 시작했다. 꽃, 과일, 그건 너무 과해요. 민준 씨,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주목받고 싶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그는 진심으로 죄책감을 느끼는 듯 보였다. 생각이 짧았어요. 그냥 어떻게든 감사를 표현하고 싶었고 당신이 해준 일에 대해 제가 정말로 고마워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이미 케이크와 사과로 보여주셨어요. 더는 필요 없어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다. 민주는 잎이 피기 시작한 보리수 나무 쪽을 바라보았다. 있잖아요. 그가 마침내 말했다. 지난 3일 동안 우리 대화에 대해 계속 생각했어요. 아버지에 대해, 감옥이 되는 보호에 대해 당신이 했던 말이에요. 그리고 당신이 제 상황을 정확히 묘사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할머니는 저를 사랑하시지만 그 사랑은 숨이 막혀요. 세연이 그를 향해 돌아섰다. 진지하게 이야기해보려고 하셨어요? 갈등 상황에서가 아니라 차분하게요. 당신이 어떻게 느끼는지 설명하면서. 해봤죠. 그가 슬프게 웃었다. 여러 번요. 하지만 할머니는 어른들이 더 잘 알고 인생 경험이 개인적인 욕망보다 더 중요하다고 믿는 세대세요. 할머니에게 사랑은 가난한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사치예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머리로 생각해야 한다고요? 당신 같은 사람들이요. 세연이 조용히 정정했다. 그가 그녀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죄송해요. 기분 나쁘게 할 생각은 아니었어요. 그냥 그렇게 말하는 게 버릇이 돼서요. 제가 자란 환경 말이에요. 돈이 모든 걸 해결하고
결혼은 사업 거래처럼 체결되는 곳, 전 항상 그게 역겨웠지만 거기서 벗어나는 건 불가능해요. 왜 불가능하죠? 그게 당신 가족이고 핏줄이니까요. 세상 끝으로 도망칠 수는 있지만 그들은 여전히 당신의 일부로 남을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유일한 상속자, 가문을 이어가고 성을 지켜야 할 유일한 사람일 때 그 책임감은 2배로 짓눌러와요. 세연은 그의 말을 들으며 모든 단어를 이해했다. 그녀 자신도 아버지의 기대라는 압박감, 상속녀이자 사업계 승자라는 이미지에 부응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바로 그래서 그녀가 적어도 3개월만이라도 그 책임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평범한 병원 보조원이 되기로 결심한 것이었다. 이해해요. 그녀가 말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요. 민주는 온몸으로 그녀를 향해 돌아섰다. 정말요? 당신 아버지도 당신 인생을 통제하려고 하세요? 통제라기보다는 보호에 가까워요. 사람들이 저를 이용하거나 속이거나 돈이나 인맥 때문에 접근할까 봐 두려워하세요. 그래서 제 친구들, 지인들, 심지어 직장 동료들까지 항상 확인하세요. 직장 동료요. 민준이 미간을 찌푸렸다. 병원 보조원이시잖아요. 다른 곳에서도 일하세요? 세연은 말문이 막혔다. 대화에 너무 몰입한 나머지 거의 실토할 뻔했다. 서둘러 무언가 둘러대야 했다. 예전 직장 말이에요. 그녀가 재빨리 말했다. 병원에 오기 전에 다른 곳에서 일했거든요. 거기서 동료들과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민주는 그 설명을 받아들였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벤치 등받이에 기댔다. 그럼 우리 둘 다 약간은 덫에 걸린 셈이네요. 그가 말했다. 당신은 아버지의 과보호라는 황금 세장에 저는 가족의 기대라는 쇠창살에 갇혀 있고요. 그런 것 같네요. 세연이 동의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앉아 있었다. 저녁이 깊어지며 공기는 더 차가워졌다. 덤불 속 어딘가에서 잠자리를 준비하는 새가 지적이었다. 세연 씨, 민준이 갑자기 그녀를 향해 돌아섰다. 이상한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생각하면 더 이상 이상한 질문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녀가 미소 지었다. 그때 왜 동의하셨어요? 제 약혼 여인 척해달라고 했을 때요. 거절할 수도 있었고 저를 내쫓거나 경비를 부를 수도 있었잖아요. 하지만 당신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왜죠? 세연은 생각에 잠겼다. 정말 왜였을까? 그때는 자신의 결정을 분석하지 않고 그저 직관적으로 반응했다. 당신 눈에서 공포를 봤어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진짜 꾸밈없는 공포요. 그리고 당신이 원하는 건 뭐든 손에 넣는데 익숙한 뻔뻔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당신은 궁지에 몰린 절박한 사람이었고 저는 거절할 수 없었어요. 민주는 그녀의 말을 곱씹으며 침묵했다. 고마워요. 그가 조용히 말했다. 그걸 봐줘서 비난하지 않아줘서요. 궁지에 몰리면 누구나 바보 같은 짓을 하죠. 세연이 어깨를 으쓱했다. 괜찮아요. 그는 그녀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감사와 함께 무언가 다른 것이 담겨 있었다. 세연이 시선을 피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세연 씨, 그가 말했고 그의 목소리에는 불안함이 묻어났다. 이게 이상하게 들릴 수 있고 우리가 거의 모르는 사이라는 거 알아요. 하지만 당신과 다시 한번 만나고 싶어요. 여기가 아니라 직원 출입구가 아니라 어디든 평범한 장소에서요. 커피를 마시거나 점심을 먹거나 제 자신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당신도 당신에 대해 이야기해 주고요. 그냥 할 이야기가 있는 두 사람으로서요. 세연은 그를 바라보며 내면의 갈등을 느꼈다. 이성적인 부분은 거절해. 위험해. 그는 다른 세상 사람이야. 너희는 너무 달라라고 말했지만 더 충동적인 다른 부분은 동의하고 싶었다. 이 남자가 흥미로웠다. 그들의 만남의 모든 기묘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함께 있는 것이 흥미롭고 편안했다. 모르겠어요. 그녀가 솔직하게 말했다. 평범한 상황은 아니니까요. 이해해요.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생각만 해보세요. 좋아요. 그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세연은 금박이 새겨진 평범한 흰색 카드를 받았다. 박민준, 건축가, 건축사 사무소 볼코프앤코 파트너. 동의하신다면 문자나 전화 주세요. 그가 덧붙였다. 만약 아니면 그냥 답장하지 마세요. 이해하고 더는 귀찮게 하지 않을게요. 그는 벤치에서 일어나 재킷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좋은 저녁 보내요. 세연 씨, 그리고 모든 것에 다시 한번 고마워요. 그는 돌아서서 뜰 출구로 걸어갔다. 세연은 명함을 손에 든 채 앉아 있었다.
뒷면에는 그가 손으로 쓴 휴대폰 번호가 있었다. 거절해야 했다. 이 명함을 버리고 박민준에 대해 잊어야 했다. 하지만 대신 그녀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주말 동안 세연은 침대 옆 협탁 서랍에 놓인 명함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려 애썼다. 토요일은 아버지와 함께 보냈다. 극장에 갔고 그들이 좋아하는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다. 이진욱 회장은 병원 일에 대해 물었고 세연은 민준에 대한 언급은 빼고 관찰한 것들을 이야기했다. 일요일에는 친구 수진을 만났다. 그녀의 이중생활에 대한 진실을 아는 유일한 진짜 친구였다. 너 얼굴에서 빛이 나. 수진이 카푸치노를 마시며 말했다. 무슨 일 있었어? 아무 일도 없었어. 세연이 손사래를 쳤다. 거짓말. 내가 널 20년 동안 알았는데 눈이 반짝반짝하잖아. 누구 생겼어? 세연은 한숨을 쉬고 첫 만남부터 주머니 속 명함까지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수진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들었다. 농담이지. 세연이 이야기를 마치자 그녀가 외쳤다. 이거 완전 영화 같잖아. 낯선 남자, 가짜 약혼녀, 부자 할머니. 영화가 아니야. 세연이 반박했다. 점점 더 복잡해지는 내 인생이지. 그래서 어쩔 건데? 모르겠어. 아마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잊고 그냥 살아야지. 수진이 고개를 저었다. 넌 못 잊을걸. 내가 그 사람에 대해 어떻게 말하는지 보이는데 그 사람한테 관심 있잖아. 관심이 있다고 해도 그 다음은 병원 보조원인 척하면서 그를 만날 수는 없어. 조만간 진실이 밝혀질 텐데 그럼 어떻게 돼? 그 할머니가 나를 깔보던 것처럼 그도 속았다고 느끼겠지. 그럼 그냥 진실을 말해. 우수진이 간단하게 말했다. 언제? 지금. 안녕하세요. 민준식. 사실 저는 이 병원 소유주고 재벌 딸이에요. 라고. 그가 약혼녀 소동으로 날 속인 것에 대한 복수처럼 들릴걸? 수진은 생각에 잠겼다. 내 말이 맞네? 복잡하긴 하다. 하지만 그냥 만나서 커피 마시고 이야기해보는 건 어때? 너 스스로 평범한 삶을 살고 싶다고 했잖아. 내 배경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다고. 바로 그런 사람이잖아. 세연은 자신의 컵을 내려다보며 침묵했다. 수진이 옳았다. 그녀가 원했던 것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니었던가? 재산 상속녀가 아닌 그저 이세연으로 봐주는 사람을 만나는 것. 월요일 아침 그녀는 굳은 결심을 하고 출근했다. 민준에게 전화해서 그냥 만나 커피를 마시고 이야기할 것이다. 그 후는 그때 가서 생각하기로 했다. 하지만 그녀가 근무복으로 갈아입고 복도로 나왔을 때 이수정 씨가 그녀를 멈춰 세웠다. 세연 씨, 손님이 기다려요. 로비에서요. 중요한 일이래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설마 민준이 또 온 걸까? 그녀는 로비로 내려갔다가 얼어붙었다. 접수 데스크 앞에 윤명희 여사님이 서 있었다. 같은 우아한 정장, 같은 흠잡을 데 없는 머리 모양, 그리고 같은 오만한 표정으로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다. 민준의 할머니가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왔다. 이야기 좀 해야겠어. 그녀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가능하면 단둘이서. 세연은 윤명희 여사님을 2층에 바로 그 휴게실로 안내했다. 심장은 세차게 뛰었지만 겉으로는 평정을 유지했다. 문을 닫고 그녀는 노부인에게 앉으라고 손짓했지만 그녀는 선체로 있었다. 짧게 말하지. 윤명희 여사님이 시작했다. 내 손주는 완전히 정신이 나갔어. 너한테 꽃을 보내고 출입구에서 너를 기다리고 직원들은 온통 그 이야기뿐이야. 보기 좋지 않아. 세연은 등을 꼿꼿이 폈다. 죄송하지만 그건 여사님 손주분의 일입니다. 제가 해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해달라고 안 했다고? 내가 그를 이 가짜 소동에 끌어들였고 이제 그는 널 잊지 못하고 있잖아. 내가 원하던 게 바로 이런 거 아니었나? 세연은 속에서 무언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여사님 손주분께서 저에게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그는 여사님을 만나는 걸 두려워했고요. 어쩌면 그가 왜 그렇게 절박했는지 먼저 생각해보셔야 할 것 같네요. 윤명희 여사님의 뺨이 붉어졌다. 내가 감히 우리 집안일에 대해 판단할 자격은 없어. 민준이는 내 유일한 손주이자 상속자야. 그의 할아버지는 제국을 건설했고 그의 아버지는 돌아가셨죠. 세연이 말을 끊었다. 그리고 이제 여사님께서는 민준이를 통해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삶을 살려고 하시는 거고요. 하지만 그건 그의 인생이지 여사님 인생이 아니에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윤명희 여사님은 놀란 눈으로 세연을 바라보았다. 꽤 건방지고 내 직업에 비해 너무 배운 티가 나는군. 대체 정체가 뭐야?
그 순간 문이 열렸다. 문턱에는 김현수 원장이 나타났고 그 뒤에는 민준이 서 있었다. 할머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그가 날카롭게 물었다. 제가 끼어들지 말라고 했잖아요. 언제나처럼 내 어리석음으로부터 널 지키고 있을 뿐이다. 김 원장이 그들 사이에 섰다. 윤명희 여사님, 지금 저희 직원을 압박하고 계십니다. 이건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세연 씨,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이세연 씨, 할머니의 목소리에 당혹감이 묻어났다. 왜 병 원장이 병원 보조원을 이름과 직함까지 붙여 부르는 거지? 김 원장은 세연과 시선을 교환했다. 윤명희 여사님은 이 무언의 대화를 포착했다. 뭔가 이상해. 뭘 숨기고 있는 거야? 민주는 미간을 찌푸리며 할머니와 세연 사이를 번갈아 보았다. 세연은 눈을 감았다. 진실의 순간이 왔다. 저는 그냥 병원 보조원이 아니에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저는 이 병원의 소유주입니다. 이진욱 회장의 딸, 이세연입니다. 침묵은 귀가 먹먹할 정도였다. 민주는 얼어붙었다. 윤명희 여사님은 입을 벌렸지만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다. 지난 3주 동안 출산 휴가 간 직원을 대신해 보조원으로 일했어요. 세연이 말을 이었다. 병원이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하고 싶어서요. 병 원장님 외에는 아무도 몰라요. 당신이 민준이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당신이 나보다 더 부자였잖아. 그런데도 입을 다물고 있었어. 당신이 약혼 여인 척해달라고 부탁했을 때 당신도 입 다물고 있었던 것처럼요. 세연이 대답했다. 당신도 그때 당신이 누군지 말하지 않았잖아요. 그건 같지 않아. 나는 부탁을 한 거고 당신은 계속해서 거짓말을 한 거야.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일했을 뿐이에요. 시트를 갈고 바닥을 닦았죠. 모든 게 진짜였어요. 윤명희 여사님은 마침내 말문이 트였다. 이세연 이진욱 회장, 자선 행사에서 당신 아버님을 뵌 적이 있어? 의료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분 중 한 분이지. 그녀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내가 당신을 돈 많은 남자 사냥꾼이라고 불렀는데 세상에 내가 무슨 말을 한 거지? 모르셨잖아요. 세연이 어깨를 으쓱했다. 제가 원했던 대로요? 민주는 여전히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내가 가족의 압박과 돈에 대해 이야기할 때 당신은 모든 걸 이해하고 있었으면서 왜 말하지 않았어? 당신도 같은 세상에 살고 있었잖아. 왜냐하면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가 저를 그냥 한 사람으로 봐줬기 때문이에요. 세연이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에 아픔이 묻어났다. 재벌 딸도 병원 소유주도 아닌 그냥 이세연으로요. 당신은 마치 저 자신이 중요한 사람인 것처럼 저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게 좋았어요. 민주는 창가로 돌아섰다. 잔인한 아이러니군. 나는 부잣집 딸과 결혼시키려는 할머니를 피하고 있었어. 병원 보조원에게 도움을 청했는데 그녀는 그 누구보다 부자였던 거야. 윤명희 여사님이 일어나 손자에게 다가갔다. 민준아, 내가 정말 잘못했다. 그녀는 세연에게 돌아섰고 눈에는 눈물이 글썽였다. 그때 했던 말들, 제 오만함에 대해 사과합니다. 저는 당신을 외모와 직업으로 판단했어요. 하지만 당신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품위 있는 사람이군요. 그저 손주분을 지키려 하셨을 뿐이잖아요. 세연이 부드럽게 말했다. 이해해요. 윤명희 여사님은 다가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이 어리석은 늙은이를 용서해 줄 수 있겠어요? 물론이죠. 누구나 때로는 실수를 하니까요. 민준이 마침내 돌아섰다. 당신은 이 모든 게 당신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병원 보조원으로 일하고 바닥을 닦고 시트를 갈았다고. 대체 왜? 병원이 내부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직원들이 어떻게 대우받는지,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겪는지 이해하고 싶었어요. 보고서만으로는 전체 그림을 볼 수 없으니까요. 그건 미친 짓이면서 동시에 천재적이군. 세연이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아니면 그냥 부잣집 딸의 변덕일 수도 있고요. 아니, 이민준이 그녀에게 다가가며 날카롭게 반박했다. 우리 같은 위치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직원들이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 생각조차 하지 않아. 하지만 당신은 잠시나마 그들 중 한 명이 되었어. 한 달 후면 소유주 사무실로 돌아갈 거예요. 하지만 그 3주 동안 당신은 진짜였어. 환자들에게도, 직원들에게도, 나에게도. 모든 게 진짜였지. 그렇죠. 세연은 그의 시선을 마주했다. 네, 모든 게 진짜였어요. 윤명희 여사님이 조용히 헛기침을 했다. 내가 자리를 비켜줘야 할까? 아니요, 세연이 말했다. 저는 정말 일하러 돌아가야 해요. 아직 근무가 반이나 남았거든요.
진실이 밝혀진 후에도 계속 병원 보조원으로 일하겠다고 민준이 놀라 물었다. 박선영 씨를 3개월 동안 대신하기로 약속했어요. 저는 하던 일을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이 아니에요. 민준이 웃었다. 당신은 정말 놀라운 사람이군요. 세연은 두 사람에게 고개를 끄덕이고 문으로 향했지만 민준이 그녀를 불렀다. 세연 씨, 잠시만요. 그 커피 약속 아직 유효한가요? 그녀가 돌아섰다. 그는 희망에 찬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생각해볼게요. 그녀가 대답하고는 나갔다. 복도에서 그녀는 벽에 기대 눈을 감았다. 진실이 밝혀졌고 세상은 무너지지 않았다. 민주는 그녀를 속였다고 비난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놀라운 사람이라고 불렀다. 다음 며칠 동안 병원 직원들은 점차 진실을 알게 되었다. 김현수 원장이 전체 회의를 소집해 상황을 설명했다. 반응은 각양각색이었지만 대부분은 이해심을 보였다. 잘했어. 세연 씨, 최은희 간호사가 말했다. 어떤 사장님이 이렇게까지 하겠어. 세연은 이제 모두가 진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계속해서 병원 보조원으로 일했다. 민주는 매일 찾아왔다. 때로는 로비에 앉아 노트북으로 일했고 때로는 전 직원을 위해 커피를 가져왔다. 그는 압박하지도 재촉하지도 않고 그저 곁에 있어 주었다. 윤명희 여사님 또한 병원의 단골 손님이 되었다. 그녀는 찾아와 쉬는 시간에 세연과 대화를 나눴다. 내가 정말 어리석었어. 그녀가 고백했다. 돈과 지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너희 둘이 나에게 진실성과 존엄성이 더 중요하다는 걸 보여줬구나. 두 번째 주가 끝날 무렵 민주는 직원 출입구에서 세연을 기다렸다. 세연 씨, 더는 못 참겠어요. 예스 아니면 노로 대답해줘요. 저랑 커피 마실래요? 그냥 커피, 그냥 대화, 가식도, 비밀도 없이요. 세연은 그를 분노 없이 진실을 받아들인 그 남자를 계속해서 찾아오던 그 남자를 바라보았다. 넷, 그녀가 말했다. 커피 마셔요. 그의 얼굴을 환하게 밝힌 미소는 태양보다 더 밝았다. 내일, 퇴근 후에, 내일요. 카페에서의 첫 만남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그들은 일, 꿈, 책 등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민주는 자신의 건축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했고 세연은 병원 발전 계획을 공유했다. 가장 이상한 게 뭔지 알아요? 민준이 물었다. 2주보다 훨씬 더 오래 당신을 안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우리가 솔직하게 이야기했기 때문이에요. 세연이 대답했다. 가면 없이요. 당신은 진짜 나를 봤고 나도 당신을 봤어요. 그가 테이블 너머로 손을 내밀었고 그녀는 그의 손에 자신의 손을 얹었다. 그 만남 이후로 다른 만남들이 이어졌다. 그들은 저녁 도시를 산책하고 박물관에 가고 공원에 앉아 있었다. 윤명희 여사님은 더 이상 정략 결혼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세연을 가족 식사에 초대하고 민준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세연의 아버지는 한 달 후에 민준을 만났다. 이진욱 회장은 경계했지만 민준은 품위 있게 행동했고 솔직하게 대답했으며 돈으로 좋은 인상을 주려 하지 않았다. 좋은 사람이구나. 저녁 식사 후 아버지가 세연에게 말했다. 그가 널 어떻게 보는지 알겠다. 내 재산이 아니라 너 자체를 보고 있어? 3개월의 출산 휴가 대체 근무가 끝나고 세연은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왔다. 하지만 병원 보조원으로서의 경험은 그녀를 바꾸어 놓았다. 그녀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직원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했다. 민주는 그녀의 모든 아이디어를 지지했다. 그는 심지어 병원 신관 설계를 제안하기도 했다. 이건 당신이 만들어가는 일에 대한 내 기여가 될 거야. 6개월 후 그들은 모든 것이 시작된 12호 병실에 서 있었다. 당신이 여기로 뛰어 들어왔던 거 기억나요? 세연이 미소 지었다. 온통 헝클어져서 겁에 질린 채로. 어떻게 있겠어요? 그건 내 인생 최고의 충동적인 행동이었어요. 그는 한쪽 무릎을 꿇었고 세연은 숨을 헉 들이켰다. 이세연 씨, 민준이 엄숙하게 말했다. 지난번에는 제 약혼 여인 척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제는 진짜가 되어달라고 부탁합니다.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네, 그녀가 숨을 내쉬었다. 네. 그가 반지를 끼워주고 그녀를 꼭 껴안았다. 문과에는 직원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엿보고 있다가 이제 박수를 치고 있었다. 그리고 1분 후 윤명희 여사님이 병실로 뛰어들어왔다. 내가 들었어. 그녀는 세연을 껴안고 양볼에 키스했다. 드디어 우리 집의 사랑으로 맺어지는 진짜 결혼식이 열리겠구나.
결혼식은 6개월 후 병원 옆 공원에서 열렸다. 하객은 많지 않았고 가까운 사람들만 초대되었다. 병원의 모든 직원이 초대받았다. 윤명희 여사님은 식내내 울었다. 딸을 데리고 재단으로 걸어가며 이진욱 회장은 속삭였다. 내가 찾던 것을 찾았구나. 진짜 너를 봐주는 사람을. 주례가 그들을 부부로 선포했을 때 민주는 세연에게 키스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때로는 가장 최고의 이야기들이 가장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저녁에 민주는 인생을 바꾸는 우연한 만남과 자기 자신이 될 용기와 진정한 사랑은 사회적 경계를 모른다는 것을 가르쳐준 한 여인을 위해 건배사를 했다. 세연은 남편과 그의 할머니 그리고 아버지를 바라보며 이것이 바로 행복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진실하고 생생하며 정직과 신뢰로 얻어낸 행복. 그리고 모든 것은 겁에 질린 한 남자가 병실로 뛰어들어와 병원 보조원에게 그의 약혼 여인 척해달라고 부탁했던 그 순간부터 시작되었다. 그 가짜 연기가 가장 진실한 사랑의 시작이 될 줄 누가 알았을까?